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영양 보충제를 권장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려본다라면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장 큰 테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건강식품을 통해서 건강하려고 우리가 음식들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양소의 파괴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계속적으로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먹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건강보조식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들을 사서 섭취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건강을 보조하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뭔가의 기능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KFDA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죠. 기능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메나테크의 식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의 기능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나 충분한 휴식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균형 잡힌 영양 중에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 이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5대 영양소뿐만이 아니고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 8대 영양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식이섬유나 물이나 공기나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을 제6대, 제7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나 공기를 사서 먹을 거라고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널려 있는 것이 물이고 널려 있는 것이 공기였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물도 사서 먹게 되고 공기도 사서 먹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과 공기조차도 이제 6대, 7대 영양소로 넣어야 된다. 예전에는 또 우리가 풀, 야채 같은 것들을 주식에서 많이 섭취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식단 속에서 이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야채 종류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식이섬유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도 6대 영양소로 넣어야 돼. 그래서 식이섬유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5대 영양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는 대량 영양소라고 그럽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이것은 미량 영양소입니다. 굉장히 소량이지만 5대 영양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5대 영양소입니다. 5대 영양소 중에서 5대 필수 영양소라고 적어놨습니다. 필수. 왜 필수이냐면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연 합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백질 여기 지금 9가지의 아미노산이 적혀져 있습니다. 단백질 중에서 이 아미노산 9가지를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는 이것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나머지 13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그 아미노산은 불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13가지, 나머지 13가지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굳이 외부에서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이 9가지만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섭취를 해야지만 부족한 정상이 없이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까지 그냥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을 살아오다 보니 어떤 것들은 많이 먹고 어떤 것들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몸의 영양 상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한번
해본다라면은 메가테크를 하기 이전의 삶에서 돌아본다면 부족한 영양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래도 메가테크를 하시면서 뭐 기타 등등의 영양 제품들을 챙겨 드시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지내오셨을 수도 있었었는데 이런 공부 없이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셨다라면은 이 영양 상태는 항상 부족한 속에서 삶을 살아오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필수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비타민, 미네랄 요 부분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타민의 기초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는 소리고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가지의 분류는 이렇게 됩니다. 즉 수용성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먹었을 때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냥 배출이 바로 되는 거예요. 몸에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은 이걸 먹었을 때 몸에서 노력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몸에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었을 때 과잉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수용성은 많이 먹더라도 몸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잉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배출을 그냥 바로바로 하니까. 근데 비타민,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 많이 먹더라도 과잉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은 이유는 얘네들이 바깥으로 배출을 될 때 혼자서 배출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 가지 찌꺼기나 노폐물들을 같이 이렇게 붙들고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먼저 지용성 비타민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D, E, K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A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비타민의 종류가 알파벳 숫자를 통해 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나가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고 뒤에 K가 나옵니다. 도대체 중간에는 왜 없을까? 중간에는 예전에는 다 있었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이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 하면 알고 봤더니 몸에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에서 그걸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비타민 뭐 L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비타민 B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여기로 함유시키기도 하고. 그 중간에 지금 없어진 거고 아예 없애버린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부분들이 필수 영양소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 A의 주요 효능입니다. 주로 비타민 A는 눈하고 밀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눈에 대한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잠깐 읽어보면 비타민 A는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눈의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A의 보충으로 야맹증 등 눈과 관련된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여러분들의 시력이나 기타 등등의 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비타민 A예요. 근데 눈의 영양뿐만이 아니고 모든 비타민은 면역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고 피부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밤에 논두렁에 자꾸 빠지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논두렁에 왜 빠지냐면 밤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잘 보이는, 밤만 되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논두렁을 걷다가 논두렁에 막 피식피식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에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막 연화증이나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포 표면의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은 피부가 표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관들도 다 상피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 가지고 항문으로 배출되는 이 모든 관들이 있잖아요. 관을 잘라보면은 여기도 바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 있는 이 상피 조직의 건강 상태를 비타민 A가 만들어 주는데, 이게 약간 이제 물기 촉촉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건조한 거예요, 몸 자체가.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나는 있어. 그러면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 그럼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의 모든 건조한 부분들은 이 비타민 A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안구 건조증이 되어서 각막이 건조해지고 빡딱이 된다. 그래서 야맹증이나 시력 저하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상피 조직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요로 감염, 결석, 질염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거나 너무 과잉이 되었을 때 불임, 사산, 기형아 이런 것들이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과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 비타민 A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비타민 A가 과잉이 될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특히 우리가 먹는 야채 속에 색깔 있는 야채들 보면은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어요. 색깔 있는 야채를. 그 색깔 있는 야채를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카로틴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이 있는데, 이 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얘가 비타민 A로 바뀌는 거예요. 비타민 A가 넉넉하다 그러면 그냥 카로틴으로 쓰이는 거고, 이 카로틴이 우리 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비타민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는 많이 과잉이 되거나 이런 현상들은 쉽게 생겨나지를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비타민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일반 식사 속에서, 음식 속에서 야채나 녹색 채소, 등 푸른 생선 이런 데서도 비타민 A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계란의 노란자에도 비타민 A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우리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하루에 권장량은 8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우리는 유트리베루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유트리베루스는 비타민 A로 여기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카로틴 성분으로 여기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저 800 마이크로그램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는지는 연관성을 아직까지는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트리베루스 영양 표시에 보면 이것만 적혀져 있지, 옆에 뭐 50%, 70%, 100%이 문구가 없습니다. 이 카로틴이 얼마만큼 전환되는지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몸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트리베루스에는 카로틴으로 4.96mg을 넣어놨기 때문에 과잉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비타민 A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은 플래닛입니다. 플래닛에는 하루 먹는 양 속에서 비타민 A는 560 정도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타민 A는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권장량은 800이지만 최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정도를 본다라면 3000 정도를 먹어도 과잉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은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카탈리스트에 14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일일 권장량 800인데 1400이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대 하루에 3000 정도를 먹는다 하더라도 괜찮고 3000 이상이 되었을 때 과잉에 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비타민 D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몸에서 자연 합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타민 D를 굳이 영양식품으로, 보조식품으로, 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비타민은 우리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햇볕의 합성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전혀 관심 밖의 이야기였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비타민 D의 중요성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D는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몸속에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뼈입니다. 뼈.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없는 상태에서 칼슘은 거의 쓰잘데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이 같이 우리 몸에 있어야지만 칼슘도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뼈, 치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뼈와 치아뿐만 아니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타민은 면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딸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칼슘은 특히 우울증,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비타민 D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을 보니까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한 것을 골다공증도 너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왜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할까? 사람들이 햇볕을 잘 안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실내 생활을 한다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 바깥에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햇볕 막 강하게 내리쬐는 바깥에 여러분들 나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환경이 처해지면 다 바릅니다. 자외선 차단제, 햇볕에 노출 안 되려고, 안 탈라고, 피부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햇볕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햇볕을 보더라도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비타민 D를 발생시키는 자외선은 자외선 B인가 하여튼 그게 작용이 되는데 그것은 유리를 뚫고 들어오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유리를 놓고 햇볕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직사광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비타민 D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거의 햇볕에 노출이 안 되고 삶을 사는 거죠. 햇볕이 얼마나 싫으면 햇볕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들의 생활이 어쩌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계속적으로 부족했던 거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90%나 되는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의 건강, 치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유 없이 근력이 감소가 되더라.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기보다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도 몸의 근력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통도 쉽게 발생이 되는 거고 뼈도 약하고 쉽게 부러지고 감염으로 인한 결핵이 올 수도 있고 면역력의 저하로 인한 잔병치레가 많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 수면장애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비타민 D를 음식 속에서 일반적인 음식 속에서 많이 함유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이 식품들을 먹으면 이 식품 속에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타민 D 함량 음식이 보니까 연어예요, 연어. 연어에 비타민 D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곰들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에 연어를 그렇게 많이 먹고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잠 들어가고 나면은 햇볕 볼 일이 걔네들도 별로 없을 거니까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그렇게 수면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얼마나 즐겨 드시는 제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D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삶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비타민 D의 일일 권장량은 10U g이라고,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기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좀 애로점이 저도 좀 많았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게 뭐 그램, 맞죠? 이 IU라고 적혀 있죠. IU. 여기 IU라고 적혀 있는데 저기에는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IU와 마이크로그램을 제가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곱하기 40을 하니까 맞더라고요. 곱하기 40.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이 10U g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40을 곱하면 400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100 IU 이렇게 되죠. 400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0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거죠. 근데 연어를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이 딱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먹으면. 근데 나머지들은 한번 먹어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어쨌든 비타민 D 하루에 권장량만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뉴트리베루스라는 제품에 비타민 D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하루 권장량은 10 마이크로그램인데 뉴트리베루스에 9가 들어있습니다. 9.2. 그 다음 오메가3에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하루에 적정한 양이 딱 들어있죠. 그리고 플래닛C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하루에 적정량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카탈리스트에도 2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비타민 이 D는 한국은 필요량을 400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니까 800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정한 양, 하루의 일일 권장량은 사람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양만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량, 아주 소량, 아주 적정량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어느 정도 많이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D, 햇볕에 노출이 되기 싫으시다면 바깥에 난 피부 막 거울리고 더운 거 너무 싫어. 그래서 햇볕에 나가는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함유가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서 많이 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뼈의 건강, 또 치아의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비타민 E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번에 배재현 선생님께서 비타민 C 강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배재현 선생님께서 비타민 C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비타민 E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를 만들어낸다.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녹서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항산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은 콘크리트 벽 안에 들어가는 것, 철근이 있으면 철근. 철근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 부식이 됩니다.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페인트도 바르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죠. 부식이 되면은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산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항산화 역할에 지대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면 토코페롤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비타민 E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혈액순환에도 피부 건강에도 암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E가 부족했을 때 면역력도 떨어지고 항산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빨리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활성산소가 항산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화도 빨리 오고 협심증도 빨리 생기고 암세포가 정식되는 것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서 암에 쉽게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비타민은 굉장히 미량 영양소이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먹기만 하더라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하루에 10ml 정도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E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제품들은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뉴트리베루스에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13.6mg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 정도가 들어있죠. 플랜시에도 비타민 E가 9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카탈리스트에도 비타민 E가 33mg가 들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10mg가 필요한데 33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 많게는 800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었을 때 과잉이 생기지 그 밑으로는 과잉이 생기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권장량을 적어놓은 것은 사람이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큼은 정말 극소수라도 이 정도만큼은 꼭 필요하다라는 정도까지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것보다도 몇 배를 더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몇 배를 더 많이 먹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하루에 적혀져 있는 권장량보다는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K는 많이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 K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비타민 K는 부족하게 되면은 한번 상처가 나면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혈액을 응고시키는 여기에 세포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게 상처가 나면은 응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고가 되지 않으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피가 나더라도 다 상처가 다 아물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부족한 현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타민 K가 결핍이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결핍이 되는지를 연구조사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결핍이 됐다는 겁니다. 장시간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병원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이잖아요. 그렇게 항생제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타민 K가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될 수 있더라. 그랬을 경우에 혈액 공급가 쉽게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코피도 쉽게 나고요. 출혈성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비타민 K는 우리 유트리베루스라는 제품에 비타민 K가 그래도 거기에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K는 거기에서도 섭취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제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 비타민 C 이렇게 되어 있는 비타민 C는 배재현 선생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타민 B는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특이한 것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D 이게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비타민 B는 종류가 8가지나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단일이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비타민 B군, 비타민 B 복합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8가지나 있기 때문에 8가지를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B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여기서 요거 한번 보시자고. 여기 적혀져 있는 문구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B의 역할 중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비타민 B군이 제일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느냐면 정말 많이 쓰여져 있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띕니까? 맞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비타민 B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영양소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아, 요즘 나 좀 피곤한 것 같아. 요즘 좀 무기력한 것 같아. 이런 분들 비타민 B를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비타민 B가 에너지를 생성을 시킵니다.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대량 영양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먹었어요. 우리 몸에 이게 들어왔을 때 얘를 태워내야 됩니다. 이게 얘를 태워야지만 에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많이 먹었는데 태워지를 않는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밥을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네? 이걸 태우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태우는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B가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가장 어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활력을 금방금방 되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종류들을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은 에너지 생성,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영양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비타민 9을 한번 봅니다. 비타민 9은 엽산입니다. 엽산. 엽산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 임산부 되시는 분들께서 병원에 갔습니다. 임신을 한 임산부한테 의사 선생님들이 꼭 섭취를 권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엽산입니다. 엽산이 왜 임산부들한테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자세포와 난자세포 한 개 한 개가 만나가지고 얘가 분열하면서 조직이 만들어 져 나가는데 요 분열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영양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비타민 9, 엽산은 세포를 생성을 하고 세포를 분열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을 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여기에 계속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통해서 계속 분열 해 나가는데 비타민 9이 엽산이 부족하면 얘가 제대로 분열 과정이 생겨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뼈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기형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반드시 엽산을 섭취하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비타민 12 같은 경우에는 뭐 적혈구 생성 저렇게 적혀 있는데 저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뭐 빈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비타민 12를 뭐 섭취하라고 또 권장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비타민 B의 효능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효능 그리고 부족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여기에도 보면 많이 적혀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눈에 딱 띄는 것은 피로. 그만큼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타민 B에 대해서는 에너지 영양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9과 12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생성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부족했을 경우에 비전이 생기고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산부들한테 엽산을 꼭 권장을 의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제품에도 엽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 주변에 임산부들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을 꼭 드세요라고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B 군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가 아주 풍부한 음식들, 계란, 시금치. 우리 뽀빠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뽀빠이 시금치 먹고 나서 이렇게 뭐 알통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금치에 비타민 B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도미, 우유, 표고버섯, 토마토, 바나나 이런 것들이 비타민 B가 굉장히 풍부한 음식들인데 이 음식들을 일일이 챙겨 먹기가 귀찮고 힘들지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품을 그냥 섭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비타민 B군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들 지금까지 단골 메뉴로 나왔던 뉴트리베루스, 플래닛이, 카탈리스트 종류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제품은 하루의 권장량과 또 이 제품들의 어느 정도의 우리 이를 섭취하면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 표기를 해드렸는데 비타민 B군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기재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제품들만 말씀드리고요. 이 세 가지 제품 외에 비타민 B군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퓨어 제품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퓨어에 비타민 B군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퓨어 타서 드시고 조금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게 비타민 B군의 함유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 플러스의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임팩트를 먹는 순간 정말 임팩트 있게 에너지를 발산을 시켜 나갈 수가 있죠. 저는 이게 뭐 합성이다, 천연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비타민을 이렇게 공부하고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다 이게 비타민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고함량은 카탈리스트입니다. 저 카탈리스트에
비타민의 종류,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네랄 잠깐 살펴볼 텐데, 미네랄까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어마어마한 고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를 잘 챙겨 먹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는 걱정이 그냥 뚝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미네랄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적혀져 있는 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아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 칼슘 하나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칼슘. 칼슘은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영양소이죠. 칼슘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뼈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치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칼슘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거예요. 뼈와 치아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들에 관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고 있답니다. 대장암도 예방을 하고 콜레스테롤도 감소를 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칼슘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데 비타민 D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부족한 것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칼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이 칼슘인 거예요. 칼슘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성인 기준으로 한 700 정도라고 합니다. 700. 근데 우리가 칼슘을 먹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은 예를 들어서 700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하루에 700이 필요한데 내가 500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200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200을 어디에서 끌어당겨서 쓰느냐면 뼈에 저장해 있었던 칼슘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데 별로 저축이 안 돼 있는데 계속 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골이 비는 거죠. 골다공증. 골 속에 자꾸 이거 빼오니까 골이 비게 되는 겁니다. 뼈가 약하게 되는 거죠. 35세 미만 혹시 있으신가요? 강의장 안에. 35세. 윤행 사장님.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35세 미만, 저기 또 한 분 계시고. 왜 35세 미만이 복 받았냐면, 우리 몸은 칼슘을 먹잖아요? 뼈 속에, 남으면 뼈 속에 저장을 합니다. 칼슘을. 저장할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이 35세까지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뼈 속에 칼슘을 저축할 수 있는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것이 700이잖아요? 1000을 먹었습니다. 1500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 쏘고 나머지 뼈 속에 저축을 시키는 거예요. 35 다 넘었잖아요. 여러분 저축하고 싶어도 이제는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축이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을 안 했어요. 하루에 700이 부족한데 700만큼 못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뼈 속에서 이거 끌어다 씁니다. 계속 그렇게 끌어다 쓰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세가 드셨을 때, 나이가 드셨을 때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치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 안 되니까 최소한 필요한 양만큼은 매일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뼛속에 갖다 쓰지 못할 정도로. 진짜 중요합니다. 그나마 두 분은 지금이라도 저축 많이 시켜놓으세요. 저축 많이 빡빡하게 시켜놓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갖다 빼더라도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은행에 잔고가 한 1억 이상 있어 보세요. 그 뭐, 10,000원, 20,000원 빼내는 거, 그 티도 안 나거든요? 그것처럼 두 분은 지금부터 많이 저축을 시켜 놓으시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은 꼭 섭취를 해야지만, 나중에 나이가 드셨을 때 뼈를 튼튼하게 해서요, 이렇게 허리가 굽지 않고 키가 작아지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치아도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증거. 손목이나 발목, 무릎의 뼈가 시큰시큰한 느낌이 든다. 눈꺼풀이나 눈밑이 파르르 떨린다. 쥐가 자주 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쉽게 분노한다. 이러한 분들이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슘은 뭐가 있어야지 흡수를 한다?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칼슘을 같이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슘 1일 권장량 700
ml가 필요한데 우리 제품에 칼슘이 들어있는 제품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소린입니다. 근데 오소린에는 영양 함유량 표기에는 칼슘 표기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원래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서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데 칼슘이 들어있다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오소린 단백질 제품이라고 분류가 되어서 단백질 표기만 있는데요. 칼슘이 하루에 4스푼을 오소린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360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린을 드시게 되면 칼슘을 보충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유일한 칼슘 보충용 제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카탈리스트입니다. 카탈리스트에 하루에 필요한 칼슘이 딱 들어있습니다. 카탈리스트에는 비타민 D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카탈리스트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제품이고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한데 그 균형 잡힌 영양은 5대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 오늘 비타민과 미네랄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정말 좋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암도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우리 몸속의 면역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E는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영양소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5대 영양소는 균형 잡히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 제품 우리는 오솔린, 플래닛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플래닛을 통해 가지고 이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제품은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오메가3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에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도 오늘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관련되어 있는 글리코겐 영양소에 관련되어 있는 엠브루토스. 요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제품, 두 가지 제품, 세 가지 제품, 네 가지 제품은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드셔야지만 5대 영양소를 균형 잡히게 섭취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뭘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난 위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위장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거죠. 난 좀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퓨어를 추가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고. 난 좀 눈의 건강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까 기본적인 제품에다가 아이스포트 제품을 섭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제품 구성을 해 나가시면서 기본적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돈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운동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좋은 생각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항상 바쁘신 그 와중에서도 조금씩이라도 편안한 숙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루의 스케줄을 잘 조절하셔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사업자가 되시기를 희망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